네, 이번 시간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이걸 뒤집어야.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거시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근데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게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게 저거야. 왜 이게 여기서는 이제 거시경제는 주식 투자에 의해서 관점에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큰 그림으로 보자면 지수 분석을 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넣어줘요. 요즘 뭐 코스피 지수가 3,200, 300 왔다 갔다 하죠? 맞나요? 이제 그런 지수로 해서 전체적인 걸 이제 우리가 평균치를 갖다가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데서 중요한 지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해서 보기에는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야 할 거는, 이게 환율과 금 시세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금이에요. 그리고 환율이고, 원래 여기다 부동산까지도 넣어야 하는데, 부동산까지 넣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자면,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최대한 지수 중에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 정도 하고, 그 환율, 그리고 금 시세,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 환율이 저거냐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환율이라고 정확히 따지면 환율이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원화 화폐 가치가 올라갔냐 떨어졌냐고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대략 지금 1,100원 선 정도 되죠.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1,100원 선 정도에서. 그러면 여기서 1,100원 선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우리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네. 1달러당 1,100원 주던 게 갑자당 1달러당 1,100원, 우리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의 1,100원이던 게 1,000원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환율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환율 올라가면, 저도 옛날에 환율 올라가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주식을 공부하면서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주식을 공부하면서 이게 반대, 환율의 가치가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의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저도 주식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저도 경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저도 그거 개념을 잘 못 잡았어요. 환율이 떨어졌는데,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수입하는 수입상 입장과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국내에다가 파는, 이게 납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자재 값이 들어오는 게 싼 게 좋을까요? 비싼 게 좋을까요? 싼 게 좋죠. 물건은 당연히 싸게 들어와서 비싸게 이렇게 가공해서 파는 게 좋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원자재를 싸게 들어오는 게 좋죠. 그럼 원자재 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한화의 원화의 가치가 높아야 싸게 들어올까요? 아니면 우리의 한화 가치가 떨어져야 싸게 들어올까요? 예, 당연히 달러 대비 우리나라 한화 가치가 높아야 원자재 값을 이게 상대적으로 싸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입상 입장에서는 1,100원일 때가 좋을까요? 1,000원일 때가 좋을까요? 네. 달러당 한 1달러를 갖다가 사들이는데 1,000원만 주면 될 때가 더 좋지.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1,100원을 주면 더 비싸게 줘야 하잖아, 달러를. 그렇죠. 그럼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좋아. 그럼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가치가 높아야 싸게 사올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환율이 1,100원 원 것보다 1,000원일 때가 더 유리합니다. 그럼 반대로 수출하는 사람들은 우리 물건값이 경쟁 국가의 일본이나 중국의 보통 경쟁 제품이죠. 그 나라 경쟁 제품보다 우리나라 물건이 싸야 잘 팔릴까요? 외국에 아니면 비싸야 잘 팔릴까요?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싸야 잘 팔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좀 싸야 할까요? 비쌀까요? 네. 싸야 유리합니다. 우리 한화의 가치가 비교적으로. 그래야 우리의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이제 좀 약간 감이 잡히시죠? 그럼 환율에 따라서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하는 업체가 이게 완전히 호불호가 완전히 이게 바뀌어요. 물상이 됐다가 이제 무섰다가 물었다가 이렇게 돼요. 얘 환율이 왜 중요한지 이제 좀 약간 이해가 되죠. 이제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이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싸게 물건을 사와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은 게 좋아요. 그래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1,100원보다 1,000원 더 밑으로 가면 더 좋겠죠. 1,100원보다 1,000원일 때가 좋아요. 그렇죠. 1,000원일 때가 좋아요, 이 양반들은. 그러면 당연히 이게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수입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당연히. 수입하는 회사,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가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그런 회사들이 내다가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의 그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환율이 1,100원이니까 1,200원, 300원까지 올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한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 원화의 가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자재 물건을 갖다가 이게 가공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야 돼. 근데 원자재를 사오려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까요? 그럼 당연하죠. 원자재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와야 하니까 수입해서 가공하는 회사는 그럼 자기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수익이 마진이 적어지니까요. 수익이 적어지고 영업이익이 적어지니까요. 그러면 이런 회사에다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같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네,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환율의 기본입니다. 환율에 따라서 울상 웃는 회사들이 있고 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다 이게 투자할 거를 이게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1,100원이던 게 1,200원, 300원까지 가. 그러면 1달러를 우리가 사오려면 예전에 1,100원만 주면 됐는데 1,300원을 줘야 돼. 1,200원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1,200원을 줘야 돼. 그럼 우리나라 하나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상들은 물건을 비싸게 사와야지만 반대로 수출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하나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다? 네. 이 물건도 싸게 사오고 인건비도 싸고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할 원자재나 여러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가져와. 얘네들도 띄워와. 그죠? 어차피 하나로 해서 결제를 하니까요. 그리고 월급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원화는 원화로 주죠. 그 원화는 똑같아. 근데, 경쟁력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나라 이 원가가 한화 가치가 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수출을 해야 하는데 이 물건 원가가 상대적으로 싸져요, 외국에서는. 왜? 우리 한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수출 회사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많이 수출을 하겠죠. 바이어들이 서로 사가려고 했죠. 싸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 회사들은 수출이 확 늘어납니다. 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한 이 물건을 더 싸게 사올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네들다가 더 자기네들 마진을 더 붙이고 팔 수가 있어. 다른 나라 상품보다. 그러면 원화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회사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내겠죠. 장사가 더 잘 되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환율을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환율했을 때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 어떤 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회사인지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보통 원자재를 수입해서 내수에다 이게 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원자재 값을 싸게 해가지고 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니까 원자재 값 싸면 살수록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좋아요. 그러면 1,100원에 있던 게 1,000원으로 이게 1,000원, 이게 1,000원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게 헷갈린다, 나도. 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의, 이번에는 환율로 해석해야 되나? 환율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 기본적으로 1,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1,200원을 우리는 한국은행이나 국가재정부나 이런 데서 국가 시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 단계로 들어가고 1,200원으로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험 단계로 이게 불러서 우리나라는 그걸 분류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IMF 때 우리가 깨지는 게 그 당시에는 700원, 800원이었어요. 1달러를 갖다가 700원, 800원을 주면 바꿀 수가 있었어요. 환율 시장에서. 근데 그 당시에 700원, 보통 700원이었어요. 700원이었던 게 깨지는 게 이게 난리 난 게 언제냐. 1,200원, 300원, 1,300원이 되면서부터 이제 패닉 상태가 돼요. 그때. 잘 생각하시면. 700원, 1달러당 700원, 아니, 그럼 수출하고 좋지 않냐고.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딱 잘라서 갈게요. 이게 환율이라는 거는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2배, 3배로 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화폐를 어느 나라든지 결제를 안 받아요. 이 나라 화폐를 안 받아요. 왜? 이 화폐가 어저께까지 1달러를 주면 700원을 주던 나라인데 갑자기 한두 달 얼마 안 돼서 이 나라 화폐가 2배를 줘야 반토막이 났어. 그럼 그 나라 화폐를 안 믿어요. 이 나라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나라 화폐를 다 던져요. 그냥 다 던져요. 그러면 그 나라 화폐는 더 빨리 하락을 해요. 네, 그게 IMF입니다. 이게 옛날에 700원이었어요. 1달러를 바꾸려면 700원 정도면 주면 되는데 1,300원 정도가 이게 돌파를 하니까 이제 1,300원 거의 2배 반토막이 난 거예요. 자, 1달러를 바꾸려면 한 몇 달 전에 700원만 주면 됐는데 700원만 주면 되는데 몇 달 지나니까 내가 원화 내가 이게 돈을 금고에다 쟁여놓고 있어. 외국 사람인데 어제 바이어야 이게 원화로 이렇게 결제를 하려고. 근데 이게 몇 달 전에 700원이면 1달러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300원을 달래. 1달러를 바꾸려면 1,300원을 달래. 자, 외국인 입장에서 봐봐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이 아니고. 자, 한 세네 달 전에만 해도 내가 지금 내 금고에 원화로 이제 해서, 왜냐면 이 대한민국 제품 갖다가 내가 바이어인데 살려면 원화로 결제를 해야 돼. 금고에다가 원화로 겁나게 한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쟁여놨어. 외국인 바이어가. 근데 이게 오늘 몇 달 전까지도 700원 딱 한번 바꿔주면 1달러하고 바꿔줬는데 1달러 바꾸려고 하니까 1,300원을 달래.
미쳐 안 미쳐? 미쳐버리지. 바이어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미쳐 안 미쳐. 내가 원화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내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는 거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미쳐 안 미쳐? 그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 외국인이나 이게 바이어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그러면 1,300원 1,500원이나 이 나라 저기 옛날 저기 뭐냐 그 베네수엘라처럼 휴지 조각 될란가 보다. 그러면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들. 그러면 반토막이 난 거라도 해서도 얘들을 갖다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IMF에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율 정책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나라가 전쟁이 날란가 보다. 전쟁 나면 기본적으로 화폐가 다 휴지 조각이 돼. 휴지 조각 되기 전에 지금 반토막 났을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원화를 갖다 다 이제 너도 나도 막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막 2,000원도 넘어갔어요. 1,700원까지 갔다가 일달을 주면 1,700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니까 1,700원, 2,000원이니까 이제 나라가 진짜로 망하는 상태가 돼요. 너도 나도 다 원화를 다 던져요. 그래서 국가나 중앙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나라가 발행한 화폐가 안정적인가를 외국인,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그걸 갖다가 인식을 심어줘야 돼. 신용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신용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이 신용 문서, 어음하고 똑같은 이게 역할을 해요. 이 신용 문서를 이걸 갖다가 확실히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믿음은 이제 예전을 생각해봐. 옛날에 내가 외국인 봐야 한국 물건을 갖다가 사는데 한국 물건을 하려면 원화를 겁나게 싸놔야 돼. 근데 700원이던 게 나중에 한 1년도 안 돼서 이게 막 3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막 2,000원까지 넘어갔으니까 그때. 3,000원까지 넘어갔었다고요? 그것까지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2,000 몇백 원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제 원화라는 그 화폐 자산이 외국인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야. 야, 미쳐 안 미쳐 외국인 바이어. 우리나라 사람도 어차피 원화를 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근데 외국의 회사들 원화를 근거에다 싸고 있는 왜 결제를 하나로 결제를 해야 하니까 원화로 있는 그 대량으로 결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화폐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달러로 바꾸는데 예전에는 700원 됐는데 막 나중에는 막 2,800원에 줘야 1달러를 바꿔준대. 이제 4분의 1 토막까지 난 거예요. 미쳐 안 미쳐 외국인 바이어들 회사들 입장에서 미쳐버리죠.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그럼 원화를 많이 이게 쓰면 나중에 연쇄 부도가 같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빨리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 투매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IMF가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본국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주 안정적인가를 이걸 갖다가 자기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바이어들이나 회사들한테도 그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IMF 때 그때 외국인 바이어들이 그걸 겁나게 많이 당했어요. 자기 같은 원화 현금성 자산이 하루아침에 거의 막 반의 반토막까지 나버렸으니까 미쳐 안 미쳐? 미쳐버리지. 아무리 뭐 물건을 싸게 띄어서 해도 내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가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IMF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중에 아미한테 돈을 한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 안 갖고 띄어먹었어. 다음에 또 1억 빌려달라고 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줘요. 당연히 안 빌리죠. 똑같아요. 외국인 회사나 바이어들이 다음부터 한국의 원화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원화를 쟁여놓을까요? 절대로 안 쟁여놔요. 원화를 절대로 안 쟁여놔요. 다 달러로 했다가 그때 원화로보다는 달러로 결제를 해버리고 원화로 하게 되면 그때 바꿔가지고 해줘요. 원화를 절대 안 쟁여내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은 우리나라도 손실을 입었지만 그 바이어들 우리나라 물건을 이제 자기 자국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손실을 겁나게 봤어요. 자기 그 원화 그 현금성 자산을 갖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우리나라 원화를 안 믿어요. 지금 그게 1998년이니까 지금 20 몇 년이 됐죠. 이게 그 나라 화폐의 신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가 발행을 하고 싶어도 발행을 많이 못해요. 왜? 누군가 그걸 써줘야 하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걸 안 써줘요. 옛날에 기업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예전에는 다 원화로에 되게 쟁여놔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현금으로 해서 이게 긴급하게 저기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무슨 영업권이나 뭘 인수할 때 이렇게 회사에다가 현금이 쌓여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금고에. 근데 예전엔 다 원화로 했어요. 왜? 원화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조그만 회사는 그렇게 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틀려요. 예전에 원화로 다 싸는데 지금은 원화 몇 달러 몇 그리고 저기 엔화 몇 그리고 위엔화 몇 그 유로화 몇 좀 약간 현명해졌죠. 왜냐면 옛날 IMF 때 그걸 저기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그걸 당했기 때문에 대들기면 1순위가 달러예요. 이거 발표를 안 해요. 왜냐, 이거 발표를 하면 또 매국노 회사라고도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자국 회사들도 자국 화폐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자국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많이 발행을 못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대기업들 가면 이게 현금을 싸놔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근데 옛날엔 대부분이 달러보다 원화를 대부분, 왜냐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니까 당연해요. 외국 기업들도 원화로 대부분 해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IMF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원화는 조금만 싸놔요. 바로 이제 저기 술등.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저기 최 1순위가 달러, 2순위가 이제 유로화나 이제 유엔화 순으로 이제 이걸 다 쟁여놔요. 왜? 대한민국 화폐를 안 믿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 바이어들도 안 믿어요. 왜? IMF 때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당했어요. 기업들도 당했고 다 당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원화 화폐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 정책이 굉장히 민감해요. 환율이 이게 변동이 되잖아요. 옛날에 다 외국 바이어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옛날 IMF 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안에 다 깊게 깔리기 때문에 원화 자체를 안 믿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원화를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MF가 좋은 게 뭐냐면 좀 약간 예방 주사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가 비교적 굉장히 건실해요. 뭔 소리냐고. 옛날 IMF라는 걸 거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가 많이 발행을 않고 건실한 화폐예요. 다른 나라 화폐들에 비해서. 달러보다 건실하잖아. 객관적으로 보면 어차피 달러가 무너지면 전 세계 화폐가 같이 무너져요. 현재 그 상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현재 나중에 또 환율 정책으로 막 이게 하게 되면 저건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굉장히 안전한 원화예요. 왜냐하면 그때 IMF를 거치면서 예방 주사를 아마 그때 한번 맞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경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지금 양적 완화라고 많이 하죠. 양적 완화를 무책임하게 많이 이거를 발행했는데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이걸 안 했어요. 왜냐면 옛날 IMF라는 그때 그걸 한번 뒤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 해요. 발행을 하면 그걸 사람들이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손들은 다 이미 원화를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요. 다. 큰 손들이 던지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서민들이 아무리 원화를 이게 많이 보유해도 이게 안 돼. 큰 손들이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환율 시장은 우리 이런 조그만 우리 개인 해외여행 그 당시 이런 얘기를 말해요. 무책임하게 서민들이 자기 분수에 막 해외 가서 달러를 퍼질러서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그때 환율 정책을 그 당시에 그때 현 정부가 국민들한테 그 전가하기 위해서 그 잘못한 한 케이스인데 해외에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원화 많이 하지도 않았고 다 지네들이 이게 그 국가 시체 환율 정책을 다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참 무서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내가 오픈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환율이 이거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갖다가 안전 기본적으로 해요.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1,000원 밑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1,200원 이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그 안에서 놀아요. 그럼 그 중간이 어디냐요? 네, 1,100원입니다. 1,1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100원,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 선을 딱 유지를 시키게끔 모든 정책을 해요. 이제 너무 밑으로 내려가도 문제가 되고, 이제 1,000원 밑으로 환율이 떨어져도 문제가 되고, 1,200원 위로 올라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000원과 1,200원 사이에서죠. 그래서 그 중간인 1,100원이 가운데 저거 숫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시책이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게 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 환율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요. 왜 그렇게 해야 지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1,000원에서 1,200원을 가는데 1,000원 밑으로 확 떨어졌을 때와 1,200원 밑으로 확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국가가 통제하는 선을 넘었다는 소리예요. 국가가 환율을 갖다가 통제를 못하면 옛날 IMF 그 이상의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조증상 중에 그 환율로 봤을 때 1,000원 밑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변동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걸 갖다가 좀 이게 좀 약간 방어적으로 이게 가셔야 돼요. 그럼 1,200원으로 가면 좋은 거냐고요? 그것도 안 좋아요. 1,200원 위로 가는 것도 안 좋고 모든 건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환율은 기본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유지를 해요. 달러당. 그럼 그 위로 확 벗어났을 때와 1,000 밑으로 확 벗어날 때는 그거는 이건 문제가 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미 큰 손들은 그 전에 다 알아차려요. 그리고 다 도망가요. 미리 큰 손들. 근데 여러분들은 국가 그 당시에 뉴스에서는 안전하다고 이제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폭동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일이 터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군을 잘 지금 의정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염려 마시오. 그리고 정치인들은 비행 다 도망갔는데 이제 나중에 한강쪽에 빵 폭발하고 거기에 한강 위에 있는 서울 시민들은 우리 어떡해? 이제 이런 꼴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IMF도 비슷한 현상이었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오는 징조 현상을 미리 알아채는 게 뭐냐면 환율에서 1,000원 밑으로 불안하게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1,200원을 올라갈 때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환율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거 국가 이게 통화량 정책에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차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그 방어적인 좀 약간 이게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일단 그 당시 되면 좀 여러분들이 이게 방어적으로 가야 되고 사재기 하나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좀 식량도 약간 좀 사놔야 돼요. 물자를 갖다 겁나 이게 물자가 안 돌 수도 있어요. 이게 징조 현상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환율 정책을 실패한다는 거는 국가가 통화량 정책을 지금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 IMF하고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 갔을 때요. 그 징조 현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환율 정책에 봤을 때 1,000원 밑에와 1,200원 선에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국가는 시책을 왔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걸 통제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율을. 근데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좀 방어적으로 자산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 같은 걸 좀 방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사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습관을 검소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그런 경제 위기가 한 번 지금 크게 올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입장에서는 공황이 안 오려면 물건이 잘 팔려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요. 근데 물건을 막 팔고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과포화되고 하고 하면 공황 상태가 분명히 오게 돼요. 그거는 시장에서
일반 서민들 보고 소비를 장려하는 거는 그 임시 땜빵 처리일 뿐이에요. 나중에 서민들 장기적으로는 그 서민들 갖다가 더 위태로운 상황에 가게